뉴욕 증시는 생산자 물가 하락으로 저금리 기조 지속에 대한 관측이 더욱 강화되면서 저금리 수혜주인 은행주와 상품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0.45% 오른 1733에 마쳤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중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전일 미국의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이 호재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이 산유량을 현 수준에서 동결 필요한 가운데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으로 상승해 배럴당 83달러에 육박했습니다. 4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1.5% 올랐습니다.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더 큰 폭인 0.6% 하락했습니다.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 압력이 미미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습니다. 오펙이 원유 생산량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펙이 산유량을 동결한 건 2008년 이후 이번이 5번째입니다. 전설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유로화가 장기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세계 2대 거품으로 미국 국채와 중국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최린나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다우의 경우에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까지 연출을 했는데요. 다우는 결국 0.4% 이상 오르면서 1730선을 넘겼습니다. 그 전날 미국의 FOMC에서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가져가겠다라고 한 데 이어서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호재였습니다. 저금리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은행주 그리고 약달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주가 강세를 보인 것도 특징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확실히 저금리 기조에 대한 어떤 그 관측이랄까요? 힘이 참 느껴졌던 뉴욕 증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마감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서울경제TV와 첫 방송을 하는데 미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미증시도 52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은 벌써 고점 돌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금리 기조 전일 FOMC에서 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라는 이런 반응이 나온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증시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부담감을 덜어주었습니다. 이제까지 양적 완화 정책을 상당히 펼쳐왔던 미국 정부 결국 인플레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거나 생산자 물가 지수 또 내일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인플레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저금리 기조가 지금은 유지되고 있지만 계속 유지할 거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산자 물가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반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돌았고 유가, 금가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83달러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상품주들의 상승을 함께 견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삼성전자의 상승을 이끌어줬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 IT 그리고 상품 관련주들이 미증시의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으로서 신고가 행진의 전체적인 모습은 아니지만은 직전 고점대에 대한 그 매물들을 모두 소화해주는 모습으로 양대 지수가 상승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FOMC 저금리 기조를 더 확고하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이다라고 힘을 보탠 지표 2월 생산자 물가 지수 결과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예상치는 0.2% 정도의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생각보다 크게 0.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경제가 계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안정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U자형의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 급격한 경기 회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다면은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것들이 낮게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정부의 정책, 특히나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당분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나오는 고용시장의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아시다시피 고용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는 살아가고 있지만 고용시장이 침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고용시장이었는데 고용시장과 함께 이제 생산된 물가 지수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죠. 금리를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있기 때문에 금융 비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그 금리를 올렸을 때에 대한 부담을 갖는데 이런 것들이 고용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 희석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 그리고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뭐 생산자 물가지수가 단기간 하락을 했다고 해서 뭐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힘을 불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도 0.1% 오히려 상승하긴 했지만 전월의 0.3% 상승보다는 조금 둔화된 모습이 보여졌다고 합니다. 한편 저금리 지속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주와 상품주 그리고 IT도 뭐 특별히 업종별로 봤을 때는 강세를 보였다고 하셨는데요. 업종별 기상도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죠. 자, 업종별로 본다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상품주들의 강세가 저는 가장 눈에 띕니다. 물론 유가가 83달러대까지는 거의 코앞까지 상승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미국에서 보면은 이 유가와 주가는 정관계의 관계를 갖고 있어서 유가가 상승세를 보여주면은 결국 지수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업종 중에서는 상품주들의 강세, 우리 증시에서도 보면은 SK에너지라든지 GS, 고려아연이나 풍산 이런 유가 상품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강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업종주에서는 이런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금리 기조에서 은행성 종목들의 미증시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도 금융업종들의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는 3월 결산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도 함께 이어지고 있어서 미증시나 우리 증시나 은행이나 상품주의 강세가 동시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나 IT 관련주에서는 저희 같은 전일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강세도 이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IT를 중심으로 해서 상품주를 중심해서 은행주를 중심해서 이제 매수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면은 우리 증시도 일단 추가적으로 미증시와 함께 고점 돌파에 대한 희망감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생명도 상장하고 하면은요 관련해서 구주 매각에 따른 그런 이익도 기대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은행주들도 M&A 재료도 있으니까 한번 힘을 좀 내봤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한편 유럽도 플러스로 끝났더라고요. 역시나 조금 일찍 그 전일에 마감되는 그 시기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일단 FOMC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모양이에요. 네, 미증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미증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초반 상승세에 강하게 부합이 되는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유럽 증시에서는 가장 그리스 문제가 이제까지는 상당히 좀 부담감을 가졌었는데 이런 그리스 문제에서는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유럽 증시도 단기적으로는 매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미국은 이제 고점 돌파를 보고 있지만 아직 그 프랑스나 그리고 영국이나 독일은 아직 고점 돌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 지수만 고점 돌파의 목전에 놓였는데 유럽 증시도 보면은 바닥에 상당히 많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스 악재 이후 그 그리스 악재를 모두 해소해주는 반등을 주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유럽 증시나 미증시나 상당히 좀 고점대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유럽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쫓아가서 미증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쫓아가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상품주가 계속 들썩들썩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배럴당 83달러까지 육박하면 배럴당 몇 % 정도 오른 건가요? 일단은 83달러 상승하면 한 0.5%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강하게 뭐 상승세를 보여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기조가 이제까지 80달러에서 70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고 있던 유가가 이제 박스권 고점대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품주에는 알코아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강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유가의 움직임은 뭐 계절적인 영향도 그렇고 오펙에서의 동결 소식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계절적으로도 요즘에 우리 날씨도 보면은 춘풍이 불어야 될 날씨인데 봄바람이 불어야 할 날씨인데 다시 겨울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이런 기상 이변들도 역시 이제 유가 상승에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유가는 앞으로도 여기서 뭐 추가 하락
상승의 모습, 하락보다는 상승의 모습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유가가 뛰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달러와 유가도 정반대되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달러와 유로화의 환율 측면에서 보면은 달러와 유로도 반대 흐름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때문에 어쨌거나 유로화가 달러화가 약세로 이제 기조적으로 또 다시금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이자 또 다시 강세 쪽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짐 로저스 유명한 투자가시죠. 20년 뒤에는 유로화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이제까지 뭐 과거에 통화동맹이 있었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동맹이 있었던 나라들이 결국에는 다들 다 소멸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유로화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 아니냐. 특히나 이번 그리스의 재정 지원이 결국에는 유로화의 전체적인 근본을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짐 로저스의 개인적인 성향에서 얘기한 것이지 이것이 뭐 유로화가 뭐 16개 회원국을 갖고 있는데 여기 당장 뭐 15년 뒤에 없어진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전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물론 이런 유로화가 어떤 특정한 국가의 재정 그리스 문제 이런 것들이 처해있을 때 결국 공동 대응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그 힘을 잃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간밤에는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가장 큰 호재거리였고 정말 가장 돋보이는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하회해서 7개월 내 최대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그려내는데 앞서서 예고하셨던 대로 오늘 밤엔 또 다른 물가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표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선행 지수도 나오고요. 일정 한번 챙겨보고 그에 따른 여파도 미리 좀 예상 시나리오를 써봐 주시죠. 일단은 오늘은 뭐 특별한 없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만 발표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특별한 건 없었는데 내일은 네. 좀 많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조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또 소비자 물가 지수랑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발표되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경상수지 호전을 위해서 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구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현대차가 한번 급락할 때 결국 이런 미국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결국에는 그 현대차를 하여금 그 내수 시장에 내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지표들은 일단 상당히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 시장은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이런 물가 지수라든지 선행 지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뭐 꺾이는 그런 모습보다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비중을 두고 일단은 미증시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의 경우에 다우가 장중에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었고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유럽도 지금 이제 최고점을 이미 찍은 영국부터 독일, 프랑스가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일단 선진 증시들이 잘 가요. 외국인들도 어제 보면은 강력하게 사주는 모습도 나타났고 뭐 MSC의 편입 얘기도 들리고 말이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좋을까요? 일단 이제까지 급등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61선을 중심해서 기간주 중을 모습을 보이다가 전일 강세 네. 패턴으로 전환됐습니다. 일단은 61선을 지지해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거 의미가 있겠고요. 특히나 대형성 종목을 중심해서 매수가 이을 때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줬고 그 중심에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살아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앞전부터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을 하락시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상승할 때 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들이 결국에는 매도를 하락하고 매도를 해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주가는 단기적인 흔들리는 과정은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고점대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은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일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상승해도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있지만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하는 업종들 그리고 시장에서 이끌어주는 그 중심 테마주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성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주 같은 경우 또 유가 관련주를 중심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신다면은 이번 반등장 일단 고점을 돌파할지 아닐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추가적으로 직전 고점대까지 1700선 위까지 상승세를 이어간다면은 이런 종목에서 수익률 게임을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명확한데요. 1700까지 가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뒷받침되는 은행이나 상품주 얘기하셨는데 은행 쪽이 좀 나을까요? 아니면 상품 쪽이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그거는 시장이 말해주겠지만 제가 네. 보기에는 역시 3월 결산도 앞두고 있는 은행성 종목들이 웃음이 차원이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금융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해주고 있고요. 네. 또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움직임에서
강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과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중수 OECD 대사의 한국은행 총재 내정을 계기로 초저금리의 장기화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 내정자가 정부와의 호흡을 강조하고 나선 이상 2% 금리 체제가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요. 이른바 저금리의 독이란 뭔지 알아보죠. 대한생명에 이어 삼성생명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잇따라 상장을 추진함에 따라 올해는 IPO 시장이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업계는 올해 IPO 규모가 약 1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물량이 증시에 공급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서서히 호전되고 있는 만큼 매수세도 늘면서 이런 물량을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죠. 이처럼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증시 상장이 상반기에 몰림에 따라 정부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소수지분 매각을 앞두고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주가도 약세인 우리금융지분을 언제 얼마나 매각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0년 만에 10%를 돌파했습니다. 2개월 연속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고 실업률도 5%에 육박하는 등 고용시장의 냉기가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정부의 노력과 반대로 가고 있는 실업률, 그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경제TV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일본에서 또 정책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결국 동결로 결정이 됐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하는 총재가 바뀌었지만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사람이 이제 내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일본도 또 그 전일에 했었던 미국으로 봐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거의 굳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저금리 기조를 가게 되면 좀 위험하다라는 지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가 정부와의 호흡을 무척 강조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2% 금리 체제가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인데요. 이 때문에 이른바 저금리의 독이 경제 전반에 스며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7일 국회에 출석해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거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었는데요. 떠나는 중앙은행 수장의 목소리에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매파인 이 총재의 금리 인상에 대한 미련이 담긴 것쯤으로 해석한 것인데요. 정확히 한 달 후 김 내정자가 한은 수장이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박승 전 총재가 이 총재의 발언을 이어받았습니다. 박 전 총재는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초금리 상황에 대한 우려를 깊은 톤으로 드러냈는데요. 네. 지금은 물가가 안정되고 부동산도 안정돼 있지만 이를 믿어서는 안 된다. 또 인기가 없더라도 지금부터 서서히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야 옳다.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내년 이후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물가 상승과 국제수지 악화, 부동산 버블 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선제적 금리 인상론을 펼친 거죠. 네. 초저금리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외국 금융기관들에서 좀 더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은 어제 김 내정자가 정부와의 공조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늦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앞으로 인플레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박승 전 총재는 이제 현 기준금리는 약 한 4 내지 5%가 정상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금리의 독을 우려할 만한 그런 그의 어떤 준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민간 연구소의 한 고위 임원은 이번 상황을 두고 우리 경제 주체들이 저금리의 최면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네. 실제로 최근의 지표들을 보면 이 같은 경고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금융부채가 지난해 말 9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가계 금융부채도 700조 원을 훌쩍 넘어 역대 최대로 불어났습니다. 가계부채는 지난 2000년과 비교할 때 3, 4배가량 늘어서 영국의 2.16배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물가에도 비상등이 켜지는 양상인데요. 최근 나온 2월 수출입 물가 동향을 보면 생산자 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한 데 이어서 수입 물가도 한 달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들 물가가 1,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의 상승 곡선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역시 매매가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죠. 이 밖에 유가 오름세가 빨라지고 또 선진국의 경기 회복 속도보다 원자재값 상승 움직임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험 징후에도 정작 정부는 저금리 부작용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경우도 금융당국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된다는 말만 반복한 채 선제적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대한생명이 드디어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거래가 거의 폭발을 했었고요. 상장한 첫날 시총 30위 안으로 진입하는 기염도 토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삼성생명 이하 IPO가 이어질 예정인데 올해 IPO 규모가 무려 13조 원에 달할 예정이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시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은 두 가지로 엇갈리는데요. 주식시장이 받는 압력이 상당할 것이다. 혹은 이 반대로는 경기 전망이 개선되면서 이 정도 물량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 정도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업계 추산으로는 올해 기업 공개 시장 규모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약 13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예상 시가총액은 65조 원인데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국내 증시의 총 시가총액 970조 원의 약 7% 이르는 규모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생명보험사인데요. 지난해 10월 동양생명보험이 생보사 가운데 최초로 상장한 데 이어서 공모규모 1조 8천억 원, 시가총액 7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생보사 대한생명이 어제 상장했죠. 오는 5월 이후에는 공모규모가 4조 원이 넘는 삼성생명 또 5천억 원의 미래에셋생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이른바 스펙도 최근 줄줄이 상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각 증권사들이 스펙 설립 경쟁을 벌이면서 올 한 해 10여 개, 총 3천억 원 이상의 스펙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스펙이 상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죠. 이외에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건설사, 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들도 줄줄이 하반기 상장 예정돼 있고 중국, 미국, 일본 등의 해외 기업들도 국내 증시에 꾸준히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3월 들어 재개한 중소기업 IPO까지 더하면 올해 IPO 시장은 유례없는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IPO 시장을 과거 가스공사와 KTNG가 상장하고 IT 버블로 코스닥 상장에 잇따랐던 1999년과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당시 IPO 물량이 4조 원에 근접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로는 연간 3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반기 이후 진로와 SKCNC, GKL, 동양생명 등 대여급이 연이어 상장하면서 연간 IPO 규모가 3조 3,836억 원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죠. 그런데 올해는 최대치 경신의 의미를 넘어서 지난해 3배 이상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13조 원 규모, 최대 규모의 IPO 시장이 올해 바로 오픈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앞서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우리 증시에 약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인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좀 아무래도 부담을 느낄 것도 같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 좋을 것도 같은데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현재 예상하고 있는지요? 네, 갑자기 이렇게 3배 이상으로 커진 IPO 시장이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당연히 우리 투자자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일 텐데요. 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9년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사실상 지금까지 IPO가 몰린 해의 다음 연도는 늘 주식시장이 좋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이어진 IT 버블, 또 2007년도에 글로벌 주식 호황기에 이어 다음 해에는 침체기가 왔던 거 모두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만큼 시장 급행창으로 주식시장이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형 생보사 상장 전후에는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보험업종을 둘러싸고 업종별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겠는데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네, 비관적인 그렇죠.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를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IPO의 급증이 대형 생보사들의 상장 러시 때문이지 전반적으로 거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또 IPO가 집중된 이유도 올해의 증시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 2년간 막혀있던 시장 상황이 다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라는 점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또 터무니없는 기업들이 대거 상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장할 만한 기업들이 상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경기 전망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악재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형 상보사들의 잇따른 상장,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중요하겠지만요. 당장 우리 금융의 매각 작업에도 악영향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우리 금융의 소수지분 매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 어떤 측면에서 악영향인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겠어요? 예. 그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보유지분 가운데 7, 8%가량을 블록딜 방식으로 상반기에 매각할 방침이었는데요. 다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매각을 재검토해야 될 것 같다. 좀 매각을 지연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금융주가가 약세인데다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증시 상장이 상반기 중 예정돼 있어서 지분 매각 규모와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생보사 상장과 우리금융 매각 문제가 과연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 선뜻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요. 올해 기업 공개 물량 중에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 보험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재조절하면서 직간접적으로는 우리금융 지분이 시장에서 소외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보험주를 포함한 금융업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다면 이론적으로 삼성생명, 대한생명, 삼성화재만 보유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인데요. 은행, 증권, 저축은행, 금융지주사로 구성된 금융업에 투자 비중 조절이 불가피해진다면 우리금융 지분 매각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금융주가 약세 역시 매각 작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인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주당 가격이 15,350원인데 작년 11월 1차 매각 당시 주가가 16,050원이었는데 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네. 1차 소수지분 매각 때는 시가 대비 4.36% 할인율을 적용해서 8,660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는데 어제 종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377억 원가량을 덜 회수하게 됩니다. 현재 주가에 이 할인율을 적용하면 매각 금액은 주당 14,000원대가 됩니다. 네. 지분 8%를 매각하는 것으로 계산해 봤을 때 우리금융 주가가 100원 내릴 때마다 공적자금 회수액이 약 60억 원씩 줄어드는 건데요. 헐값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 예보와 공자위의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보와 공자위는 올 상반기 중 우리금융주가가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은 1차 매각가인 주당 17,000원 수준까지 오르지 않으면 매각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경제 회복세에 좀 찬물을 끼얹는 소식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엊그저께인가요? 우리나라의 그 지난달 실업률 상승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한국이 높았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말이죠. 어제는 그중에서도 청년의 실업률이 10년 만에 10%를 돌파했다라는 통계청의 집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된 거죠?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10년 만에 10%를 돌파했고 또 2개월 연속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안 좋은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실업률도 5%에 육박하는 등 고용시장의 냉기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치로만 봤을 때는 고용시장 한파가 무척 심각한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0%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2000년 2월에 10.1%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20세에서 29세 실업자는 40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만 8천 명보다 5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올해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문이 훨씬 좁아진 겁니다. 연령대 관계없이 전체로 봤을 때 실업자는 116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실업률은 4.9%로 전년 동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01년 3월 이후 최악이었던 지난 1월과 다를 바 없는 수치인데요. 네. 하지만 이 같은 수치에 대한 정부 해석은 좀 다릅니다. 경기회복 조짐으로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취업 시즌을 맞은 청년층이 민간 부문 구직 활동에 대거 나선댔다는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그동안 일자리 찾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섰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취업자 증가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긍정적인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취업자도 많아졌습니다. 1월 취업자는 2,286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2만 5천 명 증가했는데 2008년 8월 15만 9천 명 이래 최대 증가폭입니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인데요. 달리 말하면 민간 고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네, 청년 실업률 10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만 정부는 이것이 곧 호전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해석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인 이슈는 설균재 TV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그리면서 올랐습니다. FOMC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더 강화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자매 박재민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외인들의 힘이 제대로 느껴졌었죠. 올 들어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해주면서 껑충 1680선도 코스피가 넘겼었습니다. 자, 그러나 뉴욕은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오늘 한번 또 탈실 매물이 살짝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오늘 전망을 좀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어제 간만에 코스피가 불기둥을 뿜어놨다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난주 내내 부진했던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은 하루였습니다. 이제 대형 생보사 대한생명 상장이라는 큰 이슈와 함께 그 대형 IT주들의 큰 상승이 지수 상승을 주도한 하루였는데요. MSCI 이제 선진지수 편입이 이번에 긍정적이라는 한국거래소 김봉수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이 시장에 전파되면서 시장이 후장으로 갈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사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금일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이제 작년 FTSE 선진지수 편입 때처럼 MSCI 편입 전까지 외국인의 기조가 계속 이어갈지 좀 의문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봉수 이사장의 인터뷰를 꼼꼼히 체크해 본다면은 MSCI 측에서는 몇 가지 한국 측의 제도 개선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이제 한국 측에서는 그런 제도 개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MSCI 이제 선진지수 편입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확률은 반반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MSCI 선진지수 기대감은 그리고 작년 이제 FTS 편입 지수 이후에 시장이 상승 때마다 줄곧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작 따져보면은 새로운 소식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다만 불확실성이 지금 큰 시장에서 어떠한 분명한 기대 심리를 부풀어줬다는 것이 어제같이 이제 큰 상승을 이제 나오게 한 것이고요. 네. 금일 어제 이어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오늘은 분명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도 같이 상승을 했고요. 네. PPI도 예상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대형주 매수가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금일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일 밤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의 신호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금일 밤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랑 경상수지 4분기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 연이어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미국이 지금의 금융위기로 온 거는 가계 부채가 많이 쌓였고 소비자 구매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있고 반대로 미국은 부동산 값이 워낙 하락을 한 상황인데 이러한 포인트를 집었을 때는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해결이 돼야지만 분명히 이게 경기 회복이 된다는 신호인데요. 네. 오늘 밤 분명히 그렇게 되면 4분기 미국의 경제 그 경상수지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네. 그래서 뭐 이제 막상 나오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분명히 미국 증시가 7거래일 동안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는 좀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또한 이제 원자바의 총회
그 위안화 절상 문제, 그리고 조기 출구 전략,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계속 변수가 항상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 그 G2 리스크를 항상 체크해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경상수지, 소비자 물가지수, 경기 선행지수 등등이 나오는 건 또 오늘 밤이니까요. 그 전에 우리 장이 열렸다가 또 닫히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일단 상승을 내다보셨는데 1682포인트에서 추가적으로 오늘 오른다면 1700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상 이제 기간의 펀드 환매 물량이 네. 계속 적립식으로 쌓았던 것이 1700이랑 1800 사이에 상당히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난 주만 해도 계속 거래가 워낙 부진했던 상황 속에서 어제 외국인이 대거 매수가 들어와서 지수의 갭상승을 일어났지만 금일 사실 1700까지 올라가기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MSCI도 좀 어떻게 보면 기대감인 것이고 그렇죠. 예.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일 뭐 장중에 1700을 찍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주식 같은 경우 보유하신다면 차익 실현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장이 열리고 닫히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중소형주가 유망하다,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 그런 주장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어제 장이 딱 끝나고 나니까 나오는 뉴스들은 전부 다 뭐 대형주를 봐야 된다, 외국인들이 다 대형주를 산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이 완전 하루아침에 바뀌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게 된 건데 어느 쪽이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의 그 인터뷰 내용이 시장에 전파되면서 외국인도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대거 매수를 이제 이끌면서 이제 그런 이제 기사 내용이 나왔고 중소형주보단 대형주가 좋다 뭐 이렇게 바뀐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한층 박스권에서 레벨업 되는 모습은 분명히 지수상에서 보이지만 그것은 대형주 쪽이 이제 외국인의 대거 매수가 일어난 것이고 주의할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는 항상 보통 롱텀 펀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길게 보는? 네, 롱텀 펀드라는 건 중장기성 투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단타 매매 성향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기간의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 운용, 뭐 펀드 수익률이나 어떤 자기네 수익률 게임을 맞추기 위해서 단기성 매매를 많이 진행을 하지만 외국인은 장기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대형주는 사실상 느긋하신 투자자분들 그리고 좀 시간과 여유로우신 분들한테는 계속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는 기조는 맞지만 지금 시장 같은 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00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수급이 받쳐주는 중소형 쪽을 담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방증하는 것이 올해 중소형주 IT 부품주만 해도 분기당 영업이익이 평균 1조 5천억이 넘을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대형 IT나 LCD 업체 그런 쪽에 설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중소형주들도 같이 혜택을 받는 것인데요. 부품주라든가.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에서는 뭐 적립식 펀드 환매 물량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간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수급이 계속 받쳐주는 뭐 하루하루 이렇게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꾸준히 받쳐주는 그런 중소형주 종목들에 투자를 좀 하시는 것이 수익률 게임에 보다 더 투자자분들에게 참여하기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주의할 것이 최근 들어서 장세가 분명히 거래가 부진을 해지면서 이유 없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있죠. 최근 들어서 조선선제나 이미지스 뭐 이런 것들이 상한가를 연속으로 며칠 동안 나오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증권사에서는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 정지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미지스가 뭐 이제 하한가를 쳤어요. 물량을 이제 나오면서 뭐 오늘도 제 예상은 거의 하한가를 치지 않을까. 그동안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이런 급등 종목들이 이제 기업 인수합병, M&A나 그런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뭐 원전 테마, 뭐 이런 것들, 정책 테마, 그런 호재들과 맞물려서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도 지금 기업의 실적이나 받쳐주지도 않고 단순히 어떤 세력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것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묻지마 투자는 좀 투자자님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실내로 요새 전기차가 많이 뜨고 있는데 그 네오모터스라고 미국 장외 주식에는 물론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도 지금 우회 상장을 한다 안 한다 거의
한 2주 전부터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레오 모터스요? 네, 레오 모터스입니다. 그래서 M&M이라는 이제 운송회사가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 그쪽으로 우회 한다는 그 뜨거운 이슈가 지난주부터 나오면서 M&M이 한때 이틀 전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어제는 또 하락을 했고요. 예. 이것도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뭐 감사나 이사를 이제 네오모터스 이제 사장이나 회장들을 같이 거기에 등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지만 분명히 네오모터스에서는 어떤 아직 확정 공시를 낸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수혜주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좀 하시면서 꼼꼼하게 투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유 없이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라라는 말씀이셨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기관 따라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형주는 외국인 따라해라 뭐 이렇게 해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가본다 해도 장중에 1,700을 찍는 정도일 뿐 결국에 종가 기준 1,700을 만들기는 기관의 수급 여력상 볼 때 좀 어렵다. 때문에 차익 실현해라. 그렇다면 호흡을 좀 일단 짧게 가져가는 것이 개개인 그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관 수급이 붙는 좀 작은 종목에 일단 좀 주목을 해야겠군요, 역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금일 이제 동양기전이라는 제가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같은 이제 장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대형주 쪽보다는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관 수급이나 어떤 연기금 이런 쪽으로 자금이 여러 개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런 중소형주들은 자금이 크게 몰리지 않아도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같이 따라가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이 동양지전 간단히 사업 내용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부품업종으로 제시가 돼 있지만 네. 사실 유압 실린더랑 산업기계 등의 기계 부분 매출이 가장 크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모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사업부주에서 주 매출전은 상해 GM과 현대차 그룹인데 네, GM이요. 네, 이중 GM 매출 비중이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가장 미국 경기 회복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뭐 밤사이 미국에서도 소식이 나왔는데 GM이 올해 흑자 전환이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현대차도 지금 미국에서 마켓시어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 회복으로 2010년 자동차 생산량 증가과 함께 상당히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종목인데요.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은 거의 정배열로 5일, 10일, 20일 이렇게 정배열로 지금 우상향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날 전고점 6,390원을 이제 찍고 나서 다시 그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이 동안에 이 주가 조정 기간에도 투신과 지금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계속 꾸준하게 엄청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네. 지금 그래서 만약에 매수가를 선정하신다면 지금 6,000원대 이때 5일선이 네.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예. 때문에 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6,000원 정도에 사셔가지고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가정하에 10% 정도, 6,7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설정하셔서 좀 매수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보시면은 60일선의 이평선이 있는데요. 요게 지난번 주가 이제 조정 시에도 여기서 다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5,200원 선,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한다면은 손절도 좀 감행을 하시는 게 좀 리스크 관리에는 좋을 것 같고요. 네. 동사에서 가장 큰 게 키코 손실액이 이제 환율 때문에 작년 1월만 해도 5,400만 달러나 됐었습니다. 예. 근데 올 1월에 모두 이제 월별로 계속 감소를 했고 네. 모두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러한 리스크는 상당히 해소가 됐고 동사 분명히 올해 좋은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GM의 그런 어떤 흑자 가능성도 이제 같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좋게 보셔도 괜찮은 종목 같습니다. 네, 짧게 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 동양기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6,000원 정도면 살 수 있겠다. 1차 목표가는 6,700원 정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손절가까지는 아마 지금 차트상으로는 안 내려올 것도 같네요. 하지만 손절가는 또 5,200원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인사를 드리고 보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또 궁금해진 게 하나 있어요. 네. 사실 단기적으로 짧게 볼 기관 수급 종목으로는 하나를 들고 나오셨지만 조금 긴 안목에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드려도 이 정도 종목 대형주는 외국인들 수급도 받쳐주니까 괜찮겠다라는 걸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이제 대형주 쪽 어저께 이제 장을 보면서 네. SK 네트워크스라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SK 네트워크스는
종합상사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어제 금값도 올랐고 원유값도 올랐고 네. 지금 원자재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SK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매력은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SK텔레콤으로 그 통신망을 매각을 하면서 그런 이익이 줄어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네, 그렇죠. SK네트워크가 지금 구리 지분을 중국에 4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 천연 고무를 90% 이상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 인수하려던 CLM, 캐나다의 CLM이라는 철강 업체를 지금 또 투자 지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원자재 관련은 세계 시장에서 엄청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이죠. GM에서 그 GM 대우차 판매를 이제 영업권을 포기를 하면서 요 이제 영업권을 SK네트워크가 거의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런 호재성도 같이 떴었습니다. 네. 그래서 SK네트워크도 보시면은 네. 수급적으로 차트가 좀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것도 같은데요. 네, 예. 이제 상당히 근데 월본상으로 보면은 거의 바닥권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예, 근데 하지만 일봉상으로 보면 꾸준히 올라왔고 지금 이 올라오는 것을 가장 주체적인 세력이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거의 50만 주에서 100만 주를 매집을 하고 있고 네. 어제도 기간이 80만 주 이상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동사의 가치 작년에는 워낙 안 좋았었지만 보통 작년에 안 좋았던 주식 그런 종목들이 또 올해 좋아질 여력이 항상 크기 때문에 요 대형주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저는 한 17,000원, 8,000원까지 보셔도 와. 올해 안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바로 전고점인 한 12,000원 조금 못 되는 정도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17,000, 8,000원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SK네트워크 조금 길게 보자 하는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다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저금리 기조에 대한 관측이 더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인 전월 대비 0.6%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유럽도 역시나 뒤늦게 FOMC 저금리 기조라는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다우는 장중에 52주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83달러에 거의 육박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굿모닝 센증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30분 뒤에 출발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